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오늘은 4대강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새 정부가 4대강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4대강이 자연성이 많이 훼손이 돼서 이대로는 하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 우리와 같이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대강 사업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얘기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지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4대강 사업은 2009년서부터 2012년 그 3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을 갖고 나왔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죠. 그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는 포기를 하고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죠. 4대강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6개의 보를 건설했습니다. 한강에 2개, 낙동강에 8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의 보를 설치했죠. 그리고 대규모의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그 준설의 양은 엄청난 양이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사업도 추진을 했고 자전거 길과 같은 편의시설도 많이 만들었죠. 그 공사량을 보면 대규모 준설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이 5,700억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략 1,000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모래 양이 약 2만 입방미터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0세대의 아파트가 2만 8천 단지가 만들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당 3인 가족이라고 쳐보면 약 8,5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토사를 한꺼번에 준설한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사용 많이 했죠. 보를 짓는데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양이 약 6,200만 입방미터인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의 약 620개를 지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고용 효과도 있었고 경제가 약간 활성화되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요. 그런데 이 단기적인 효과에 비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폐해가 너무나 컸죠. 공사는 도중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4대강 사업이 끝난 2012년 이후에 바로 금강에서는 물고기가 약 몇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몇십 마리가 왜 동시에 죽었을까를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강에 백제보라고 하는 보가 있는데 그 상류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그 떼죽음의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독극물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사체를 해부해서 의료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더니 독극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산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산소 분포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주로 많이 죽은 지점에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의 영역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은 보로 인해서 정체 수역이 생기고 수역이 정체됐기 때문에 일어난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큰빛 이끼벌레라고 하는 세상에 처음 보는 그런 생물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큰빛 이끼벌레는 물이 흐름이 정체가 되고 수질이 나빠져야 살 수 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한 희귀한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금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들 놀랬죠. 그것이 4대강 사업의 효과입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낙동강에서는 보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막히고 거기에서 남조류가 발생하고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남조류 때문에 하천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형태의 강이 되고 있지요. 심지어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거나 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코 속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산강 하구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정체되니까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는 얻은 이익보다 잃어버린 손해가 너무 커서 4대강의 본은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는데 이제 새 정부가 이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월에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보처리 방안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 철거가 2개, 부분 철거가 하나, 상시 개방 2개 이렇게 해서 보철거 방안을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2021년 1월에 결정한 이 결정이 차기 정부에 와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자료를 반영해서 새롭게 분석해서 판단하라라는 요구사항이 정부에 전달이 됐죠. 그런데 2023년 7월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자료를 좀 더 분석하고 판단하라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번복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호의 철거 문제는 결과적으로 좌절된 셈이죠. 좌절된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16개의 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자, 이번 정부에서 이제 4대강을 재자연화 또는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를 수문을 열거나 보를 해체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의 맨 아래쪽에 있는 하구뚝도 역시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2가지 일을 가장 먼저 해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이재명 정부는 자연성 회복을 하기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수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은 계절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가뭄 시기에는 물이 적게 흘러가고 여름에 장마철에는 또는 폭우가 내렸을 때는 강물이 많아지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년 내내 항상 똑같은 물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것은 자연을 우리 인간이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사람이 자연을 통제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연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자연의 습격을 받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의 흐름을 자연의 형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강을 보면 한강은 옛날에 백사장이 아주 좋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실 수중보를 만들고 신곡 수중보를 만드는 바람에 물은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의 자연성은 많이 훼손이 됐죠. 그래서 한강도, 낙동강도, 금강도, 영산강도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강을 가로막는 시설물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강의 수질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도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총질소, 그리고 총인, 그리고 클로로필 A라고 하는 녹조의 양도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원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울과 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울은 얕은 곳을 말하고 소는 깊은 곳을 말합니다. 강도 수심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물고기가 살기도 하고 얕은 곳에서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수질을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비된 하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대로의 하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한 목표를 분명하게 수치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보처리 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거버넌스 체제입니다. 거버넌스란 정부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주민들, 즉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토론회를 했고 의견 청취를 했고 우리 내부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2개의 보는 철거하자, 그리고 2개의 보는 상시 개방하자, 1개의 보는 부분 철거하자라는 결론을 낸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름 만에 결정하고 말았죠. 이것은 거버넌스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낙동강도 자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강에도 보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있습니다. 한강은 아직 수질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한강의 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 두었으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낙동강은 이와 다르게 해마다 녹조 때문에, 특히 남조류 때문에 수질 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수문자료, 여기서 말하는 수문이란 열고 닫는 수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흘러가는 유량을 측정한 자료를 말합니다. 국가 수문자료와 그 이후에 꽤 오랫동안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거든요. 그러한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하면 한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강에 있는 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8개의 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강을 위해서 좋은 조치가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과 낙동강도 자연성이 회복된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릴 그런 용기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일은 우리가 하천하면 하천만 들여다보기 쉬운데 하천은 유역의 일부입니다. 한강 유역은 큰 유역에 한강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역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그래서 유역이 없으면 한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별도로, 유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이 유역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유역 전체를 통틀어서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강이, 낙동강이, 그리고 금강과 영산강이 건강한 하천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천구역을 확대하고 오염원 저감 사업도 해야 합니다. 원래 하천은 매우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천을 제방으로 막았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 하천의 범람원으로 있었던 곳을 제방을 쌓아서 도시 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매우 좁아졌죠. 홍수가 나면 내수 배제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홍수가 나서 도시를 침수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을 확대하는 것이 당장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유휴지를 최대한 습지로 조성한다든가 여울과 소를 제대로 복원해서 건강한 하천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의 수질은 유역에서 어떠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역에서의 오염물질을 최대한 통제해야 합니다. 오염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점오염원이라는 게 있고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공장과 같이 오염원이 나오는 입구가 정해져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구가 따로 없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농약을 많이 뿌리면 또 비료를 많이 주면 쓰고 남은 물이 도랑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출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출구를 막아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역 내에서 오염물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또랑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도 있죠.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구뚝을 개방해야 합니다. 하구뚝을 개방해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비틀어진 이 자연을 복구하고 그 결과가 맨 하류의 하구뚝으로 연결이 될 텐데 이 하구뚝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한 4대강의 재자연화는 불가능합니다. 한강에 있는 신곡수중보 그리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있는 하구뚝은 어떤 형태로든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천이 전체가 도랑에서부터 하구까지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하구뚝은 바로 바다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천의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있는 각종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개방하고 또 하구의 맨 말단에 있는 하구뚝을 개방해서 하천도 살리고 하천 인근의 연안도 살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목표는 4대강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4대강을 되살리면 우리의 생활 환경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되살아나면 우리의 국토가 지속 가능한 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국토 관리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자연 환경이 개선되고
그 개선된 자연 환경에서 사는 것이 곧바로 우리의 생태적인 삶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자연성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4대강 복원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